자, 제가 오늘 이제 하려는 강의는 이제 통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혹시 좀 몇 가지 부탁드리는 거 대충 다 알고 있죠? 뭘 부탁하죠, 주로? 대답 잘해라. 대답 잘해라. 막 그분이 오시면 박수 쳐라. 뭐 이런 거 꼭 좀 부탁하죠. 그리고 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가장 특징인 평소엔 책 안 보다가도 뭐 제가 얘기만 시작하면 읽으려 드는 사람들. 그런 짓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제가 부탁합니다. 그냥 고개 쳐들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그 자료집은 집에 가서 보세요. 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딱 1시간이에요. 굉장히 급속도로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반도는 크게 두 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전쟁 상태예요. 정전 상태니까 평화라고 하는 과제가 하나 있고요. 같은 민족이 살다가 분단되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는 과제를 두 가지를 안고 있어요. 두 가지를 안고 있는데 약간 성격이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전쟁을 해결하는 평화의 과제는 그거는 북과 미국 간에 주로 중심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평화의 과제를 실현하려면 종전선언을 해야 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고 북미 간에 국교를 수립하면서 관계를 회복해야지 평화가 완성돼요. 남북 간에는 같은 민족의 공동체성을 좀 상실해 가고 있거든요. 서로 간에 좋아하지도 않고 특히나 젊은 학생들인데 저는 항상 신학기초에 물어보거든요. 넌 북을 어떻게 생각하니? 압도적 다수가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학생이 없죠. 왜? 우리 한국의 모든 학생들은 전부 다 북에 대한 정보를 언론과 교육을 통해 받는데 언론과 정부에서 좋은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놓고 그 대학생들이 여론조사하면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도리어 싫어한다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걸 또 발표하고 있어요. 그 언론이. 학생들한테 틈만 나는 대로 교육 시간에 북을 칭찬해 보세요. 틈만 나는 대로 언론에서 북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기사를 매일 실어보세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통일하자 그러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통일과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평소에들 하나로 생각해서 평화통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의 과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가지 존재에 다 미국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오늘 얘기하려고 해요. 즉 우리는 살고 있는 체제, 저는 이제 이걸 분단 체제라고 표현을 씁니다. 체제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영어로 레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체제라고 하면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영역에서 제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을 텐데 잘 보입니까? 네. 저 별로는 좀 환히 잘 보여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은 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체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분단 체제는 말이죠. 크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분단이 일상화되어 버렸다는 것인데 분단으로 유지되는 체제라는 거예요. 분단이 일상화되면서 유지되고 있다는 건데 제도나 법률 모든 문화가 분단에 복무하는 사회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에서 약간 미쳐서 살고 있다는 거지. 근데 전부 다 그런 미친 사회에 살고 있으면 본인이 미친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분단 체제에 살면서 어떻게 미쳐 있는가를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통일이 되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우리는 분단 체제 속에서 미쳐 살고 있는데 그것을 깨지 않으면 매트릭스 세계에 살고 있다는 소리죠. 영화 매트릭스 봤죠? 본인은 잘 살고 있는지 아는데 알고 보니까 엉뚱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깨어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분단 체제의 첫 번째 특징은요, 전쟁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쟁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68년도 페블로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 간첩배가 원산 앞바다에서 북쪽을 찍고 있다가 잡혀가서 끌려갔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배를 돌려주지 않는다 해서 미국에서 북을 폭격하겠다고 항공모함이 동원되고 그리고 구축함 온갖 비행기들이 다 떠가지고
전쟁을 하겠다고 일보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죠. 판문점에서 당시만 해도 남북의 공동 경비구역 내에서 같이 경비를 했어요. 비무장된 게 무기는 없었어요. 미국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있는 미루나무를 찍으니까 북쪽 경비원들이 찍지 말라다가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미군이 들고 왔던 그 도끼로 미군이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졌죠. 이때도 항공모함이 동원됐고 전쟁을 하겠다라는 걸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94년도 한반도 전쟁이 기억나실 거예요. 북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제기하면서 그 영변의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하라, 가동을 중단하는 얘기를 했고 북에서 가동 중단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도 클린턴이 폭격, 그때는 카운터 당권이 들어갔죠. 그때 북에서 했던 말이 있죠. 여기서 지금 우리를 폭격하면 서울은 코앞인데 불바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사재기 하느라고 라면이 동나고 했던 사건이 벌어졌었죠. 툭하면 자주 북폭하겠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일상생활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우리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참 전쟁이 아이고 벌어지면 안 되는데 생각하지만 전쟁을 툭하면 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한반도에서. 누구죠? 미국은 수시로 얘기를 해요. 실제로. 또 실제로 한미 팀 스피트 훈련이든 또는 킬 율보 훈련이든 모든 훈련이 북쪽을 폭격하고 선제 공격해서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 연습을 해요. 전쟁은 훈련이라는 것과 트레이닝이죠. 연습은 엑서사이즈거든요. 엑서사이즈를 해요. 실제로 한반도에서. 세균전까지 연습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살아요. 2013년도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한반도 전쟁 위기 한번 갖다 살펴볼까요? 이때 있잖아요. 인공위성 광명성 3-2호를 띄웠어요. 2012년도 말에 북에서. 지금 오늘 하나 떴죠. 북에서. ICBM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공위성을 곧 씌울 것 같은데 인공위성 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쟁을 선포합니다. 미국에서. 그 당시에도 유엔 안보리 제재가 들어갔고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 미국의 3대 핵을 싣고 와서 타격하는 게 있어요. B-52가 있고요. ICBM을 동원되고요. 그리고 SLBM이 동원되는 이 세 가지를 다 동원했어요. 당시 미국에서. 어떻게 한다고? 북을 타격하겠다고. 그때 북에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죠. 아주 심각한 정도의 전쟁 위기가 왔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왔습니까? 2017년도죠. 그때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토탈리 디스트로이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겠다는 걸 전 세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선전포고를 했어요. 선전포고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시에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아까 말한 미국의 핵 전략 폭격기가 세 종류가 있어요. B-52가 있고 뮤엄비 랜서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폭격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주로 스텔스죠. 비스텔스 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B-52가 아니라 B-1 그러니까 이 뮤엄비 랜서라고 하는 이 심각한 비행기가 한반도에 왔습니다. 두 대가 왔죠. 2017년도 9월 23일 날. 그래가지고 NLL을 넘어서 북쪽으로 휙 날아갑니다. 이 뮤엄비 랜서라고 하는 비행기는 일반 폭격기들과 차이가 뭐냐면요. 마하로 날아다녀요. 그 폭격기는 보통 무거워요. 폭탄을 많이 실으니까. 그래서 늦게 날아다니는 단점이 있는데 뮤엄비 랜서는 백조라고 불려요. 날렵하게 생겼는데 얘는 아주 마하, 음속으로 날르면서 한 대의 핵폭탄, 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탄 2,000발을 싣고 다닐 수 있는 비행기. 그런 게 두 대가 한반도에 왔습니다. 오면서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에 있는 그 스텔스 비행기들 F-15 전투기들과 함께 합동으로 쭉 날라와가지고 무력 시위를 하죠. 어디까지? NLL을 넘어가죠. NLL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갔다가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근데 북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런 비행기가 날라오면 때리는 미사일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레이더가 가동되기 시작을 했죠. SA-5라고 하는
아주 최첨단 미사일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때리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 방공 지대공 미사일이, 지대공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공중을 때리는 데 지대공이라고 그래요. 지대지 하면 지상에서 지상으로, 공대공 하면 공중에서 공중이라는 뜻이거든요.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를 가동시켰다는 것은 바로 무연비 랜스를 때리겠다는 뜻이었고, 때리는 순간 전쟁이 터지는 거잖아요. 북은 자신들이 영공에 들어오는 비행기를 때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전쟁이잖아요. 이런 희한한 미친 사람 비슷한 게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게 한마디로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일국의 대통령이 전쟁하자는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건 그냥 보통 무게감이 아니거든요. 전쟁은 우리는 좀 상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쟁의 상존. 두 번째, 우리가 왜 미친 세상에 살고 있냐면 군사비가 이건 상식의 세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 올해 55.2조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속도로 봤을 때는 한 3, 4년 안에 일본을 추월합니다. 70조가 넘어갈 거니까요. 이 스텔스기 같은 경우를 갖다가 자그마치 130대 구입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40대를 구입했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텔스기는 어떤 비행기냐면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비행기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현무사를 개발했다고 자랑하잖아요. 현무사는 뭡니까? 벙커버스터예요. 벙커버스터가 뭐냐? 때리면 그냥 굴착기처럼 뚫고 100m 안에 터지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그런 비행기, 이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안 걸리죠. 딱 오산 공군기에서 뜨면은 평양까지 7분이면 가는데, 근데 현무사 싣고 가지고 밤에 그냥 주석궁 때려보면 주석궁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런 것들을 계속 사들이면서 훈련을 해요. 그게 한미 훈련이에요. 북에서 그럼 뭐라 그래요? 전지상태를 때리죠, 당연히. 한미 훈련하면 바로 북에서는 전지상태 때립니다. 전지상태로 서로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위험은 바로 일촉즉발로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도 전쟁 위협에 상존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미쳤더라고요. 우리 다 돌았다. 돌아서 살고 있다. 정상적이지는 못하죠. 미국 무기 사들이는 거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2위, 3위 달려요. 우리가 미국 무기 사주는 나라로. 일본보다도 훨씬 2배로 많이 사줘요. 군사력에 비교를 해볼까요? 군사력으로 따지면 지금 군사비 지출로 따지면 세계 8위, 9위 들어가고요. 군사력으로 따지면, 군사력은 여기 보세요. 인구, 병력, 무기, 국방 예산을 다 항목 종합하면 6위입니다. 이게 미쳤죠. 우리나라가 지금 군사력 6위를 달리는 나라예요. 근데 맨날 미국이 없어 우리나라 못 지켜준다 그러잖아요. 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군사력 6위라며. 또 우리가 얼마나 좀 미친 세상에 살고 있냐면 이 분단 체제는 끊임없이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놓고 그 체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오쩌둥의 회고록도 되고요, 막스의 회고록도 가능하고 레닌의 회고록도 가능하고 모든 회고록은 다 가능한데 김일성 회고록은 만들어놨더니 바로 그냥 막 판매 중단시키고 난리가 나죠. 한마디로 좀 정상적이지가 않은 게 많죠.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김호라고 하는 사업가 얘기인데요. 이 친구는 좀 잘 아는 친구인데 그 북쪽하고 사업을 쭉 했어요. 일종의 이제 경제협력 사업을 펼쳤는데 통일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2007년부터 한 10년 동안 해왔는데 북쪽의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손을 잡고서 중국 쪽에 하청업체들 차려놓고 제법 돈을 많이 벌었는데 최근에 잡아들였어요. 뭘로? 왜 북쪽하고 그런 이 경제개발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느냐 해가지고 구속돼서 지금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국가보안법이죠. 저는 뭐 국가보안법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사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국가보안법으로 여러 차례 감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 하나하나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어떻게 자기 검열을 하는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술집에서 술 먹다가 야 북쪽은 야 살만하겠더라. 노동자들 일자리 없는 사람 없어. 다 아파트 줘. 애들 대학까지 다 무료로 시켜줘. 야 그 정도면 뭐 살만한 사회 아니야? 이러다가 갑자기 입을 딱 다뭅니다. 어이구 말을 좀 위험한 말을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죠. 해 안 해? 해요. 그게 자기 검열이죠. 딱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겁이 나니까. 그리고 옆을 봐요. 그 중에 또 이제 한 친구가 야 이 시기 완전 빨개 다 됐네 맛이 노조하더니 이러면 그 순간에 분위기 싸해지면서 조용해집니다. 맞나? 이게 바로 자기 검열인데 이게 분단체제 살고 약간 좀 미친 거예요. 사람들이 정상적이 않아요. 그 누구도 정상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분단체제는 음모론이 판을 쳐요. 온갖 음모론이 다 판을 쳐. 그냥 뭐가 해킹만 나오면 북의 소행이다 하면 돼. 북은 그냥 막 못하는 일이 없어. 뭐든지 다 북의 소행으로 하면 다 돼. 아니 그 서해 바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들이 떠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 어디 조그만 잠수함 하나가 사람 하나 실을 만하게 와가지고 그냥 그 초계함을 갖다가 두동강을 빡 내고는 유유히 사라졌어. 잡지도 못해. 서해는요 바다가 6m 이하 아주 낮은 곳이라서요. 잠수함은요 초계함은 시속 60km에서 70km 달리고 잠수함은 30km, 40km밖에 못 가.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지상까지 다 떠가지고 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잠수함이 와가지고 깨요? 그거는요 조폭들 총회하는데 초딩이 와서 조폭하는 거 아니야? 죽여놓고 유유히 사라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두동강이 났는데 형광등이 하나도 안 깨졌어. 폭탄이 아니란 소리지. 누구든 그러네. 좌초에서 찢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북의 폭침이다 하면 끝이야. 그럼 믿어야 돼. 그거 안 믿으면 지금부터 다 이제 뻘갱이요. 이게 분단 체제입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해. 내가 이전에 선거에 나가보니까 상대 후보가 천안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북침입니까 아닙니까? 북침이죠. 예, 그거 좀 국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들의 종북의 실체입니다. 이래버려요 그냥.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죠. 뿐만 아니에요. 민족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북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져요? 제가 아까 얘기다 했잖아요. 북하면 좋은 개념 하나도 없어요. 못 산다, 호전적이다, 그냥 애들 굶주린다, 온갖 그냥 얘기를 다 해놨어요. 내가 북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쁜 이미지로 다 갖게 됐는가를 내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먹게 됐는가. 이게 조선일보 2011년에 나왔던 거잖아요. 김정은이 애인 현송월 포르노 찍다가 기관총으로 쏴 죽였다고 나왔어요. 2018년도에 이 카리스마 있는 현송월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3년 앞던 단장 자격으로 참 북한이 뭡니까? 평창올림픽에 나타났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예수님이 최고의 부활 사건이라고 내가 2019년도에 하노이에서 회담이 깨지고 나서 김영철 노역형 즉 통전부장인데 하노이가 잘못된 것은 모든 책임을 지고 감방 가서 징역 살게 됐고 김혁철 실무 책임자는 총살당했다고 나왔거든요. 2019년도 조선일보예요. 바로 며칠 뒤에 다시 나타났잖아요. 김영철. 고난의 해군 시절에 애들이 이렇게 굶주린 적이 있었어요. 북에서 굉장히 경제난에 심각할 때. 근데 지금부터 자그마치 30년 전 사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30년이 뭐야? 지금 평양의 애들이 왜 굶주립니까? 이게 한마디로 계속 이렇게 북을 퍼붓고 있죠. 제일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북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나쁜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의 가장 심각한 사건은 2020년 4월달에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 죽었다라는 사건이었어요. CNN에 나왔다니까. CNN 정말 찌라시예요. 김정은 스스로 중태에 빠졌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태영호하고 지성호 꽃제비 출신 이 국회의원들이 죽었다고 그냥 막 떠들어 버린 거죠. 아니 김경희는 2015년에 CNN에 또 나왔어요. 김정은의 지시로 독서를 했다. 2020년에 나타났잖아 다시 또. 계속 부활하는 거죠. 근데 아까 보세요.
현송월이가 2012년도에 기관총으로 쏴 죽였다고 할 때 세 가지의 이미지가 남았어요. 첫째, 김정은이 애인이 현송월이구나. 둘째, 거기 포르노가 범람하는구나. 셋째, 거기 사람 죽일 때 기관총으로 사람 막 쏴 죽이는구나. 근데 멀쩡히 살아있으면 다 거짓말이잖아. 왜 아무도 거기에 정정 보도를 안 합니까?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북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떠들어댑니다. 나쁜 말은.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는 뭐든 욕하면 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눈치 보여. 술 먹을 때 옆에 사람 봐야 돼. 혹시 신고하면 어떡하나?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왜 말을 못하지 갑자기? 스스로 생각하니까 이상한 사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맞죠? 되풀이되는 오보는 오보가 아닙니다. 계속 이런 식의 오보를 날리는 건 일종의 조작이고 심리전이고 저주를 퍼붓는 거죠. 분단 체제에 있어서 가장 또 하나 심각한 우리 사고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게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바로 4대주의예요. 분단 체제는 외국군이 상시적으로 우리나라 주둔하고 있는데 이상하지도 않나 봐. 난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뭐 저런 이런 자주권을 짓밟히고 있는데 왜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 와서 지네 땅처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야. 병든 거죠. 2015년도에 리포트 주한비대사가 얼굴을 갖다가 칼로 누군가 면도걸로 그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난 이 사건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습됐을 때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순방 나갔다가 들어온 대로 그냥 옷 따가고 뛰어가가지고 사과하러 갔죠. 우리나라는 뭐 난리가 났죠. 막 젊은 애들이 같이 가요 리포트 미국인이요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굿하고 난리 났어요. 그냥. 이또 히로미가 1909년도에 안중근 의사한테 총 맞았을 때 우리나라가 이 난리 났었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던 순종이 사과문을 내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그냥 막 이 여기저기서 일진회라고 하는 대중조직에서 이 안중근 규탄 걸기대회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DNA죠. 이 작전지휘권을 가져오겠다고 하니까 가져오면 안 된다고 반대 데모하는 우리나라 똥별들. 한마디로 민족의 운명을 외국군한테 맡겨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사대주의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머리를 믿지 못하고 외국의 군대와 외국의 경제와 문화를 믿고 자기 가족과 민족의 운명을 맡겨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나라. 그게 정상입니까? 외국 군대의 힘으로 자기 민족 죽이는데 익숙한 DNA. 고종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동학 일어나가지고 민중들이 봉건제도 타파하자니까 청나라 군대를 갖다가 불러들이잖아요. 고종이. 그래서 다 죽여달라고. 그 청나라 군대가 일본 군대까지 같이 와가지고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우리나라 땅에서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외국 군대끼리 싸우다가 일본군이 이기니까 일본 군대가 동학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DNA 아닙니까? 같은 민족을 외국군한테 다 죽여달라고 하는 그 희한한 DNA. 이 보세요. 캥거루가 다 컸는데도 안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보다 더 커도 안 나가. 자기 스스로 힘을 믿지 못하면 영원히 자기 다리로 서지 못하는 이 사대주의가 바로 우리 분단체제라는 매트릭스에 와 있다. 우리는 지금 정상적이지 못한 생활에 오래 살다 보니까 뭐가 진짜 정상인지 어느 게 진짜 세상인지도 모르게 된 거예요. 황당한 분단체제 속에 살다 보니 얼마 자신이 피폐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어나야 한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분단체제에 살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분단체제 속에서 모두 다. 두 번째. 자, 그러면 분단은 왜 일어났는가? 뭐 다 외세 때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외세가 아닙니다. 미국이 원했기 때문에. 저는 애둘러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분단을 원했고 지금도 꾸준히 이 현 체제, 분단 체제를 요구합니다. 왜? 당시에는 군사 식민지가 필요했고요. 40년대, 50년대 때는. 그 이후에는 반공의 전초기지가 필요했고요. 60년대, 70년대 갈 때는. 지금은 대중국 포위망으로서의 중요한 기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양령으로 군사무기도 하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한반도가 평화롭게 통일로 나아가거나 서로 손잡으려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잠시 한번 돌아볼까요? 미국은요, 남북 전쟁을 하느라고 이 아시아의 진출이 늦어버렸어요. 다른 막 독일이니 프랑스니 전부 다 중국 먹으러 갔을 때 얘네들 중국 먹으러 올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스스로들 빨리 자기들 아시아를 먹으러 가야 된다 해가지고 당시에 183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미국이 의회로 걸보면 우리도 빨리 가자 아시아 쪽으로. 그래서 극동아시아 쪽에 군사 식민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물론 조선 얘기도 나오죠. 그쪽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그리고 나서 1871년도에 가장 먼저 미국과 우리가 만난 방식이 신미양요였습니다.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5척의 군함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 해병이 이걸 물리쳐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미국은 더 이상 군사 무력으로 조선을 먹는 것을 잠시 유보합니다. 대신에 누구랑 손을 잡느냐? 일본과 손을 잡습니다. 일본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열심히 밀어줬을 때가 러일 전쟁 때였죠. 러일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고 누구나 다 봤어요. 워낙 러시아가 막강한 나라였는데 일본이 이겨버립니다. 왜? 미국과 영국이 막 완전히 이제 밀어주기 시작을 하죠. 당시에 밀어준 정도가 이 미국이 4차례에 걸쳐서 1억 5천만 달러를 밀어줍니다. 휘발유 기름 다 내줍니다. 결국 이기게 되죠. 이기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조선 침략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미국은 엄정 중립을 일단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강화 조약, 포츠머스 조약을 만들어냅니다. 포츠머스 조약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러시아랑 이제 휴전을 하게 하는데 일본이 조선을 먹는 데 있어서 러시아는 개입하지 말라가 포츠머스 조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이 조선을 먹는데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맺는 조약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는 거예요. 자, 야 미국은 우리는 일단 필리핀을 먹을 테니까 너희는 조선을 먹어라. 사이좋게 살자. 그리고 우리 이 미국과 일본은 영원한 친구가 되자. 지금도 영원한 친구예요. 딸랑이죠 일본이. 그런데 딱 한 번 싸웁니다. 언제? 태평양전 때 딱 3년 싸운 거 외에는 일본과 미국은 계속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그 이후에 뭘 했느냐? 일본이 먹고 있는 일본 식민지 시대 동안에 미국이 한 일은 학교를 지어서 스크래튼 이화학당 그리고 아펜셀러의 배제학당 그리고 알렌의 광해원 병원을 지었죠. 학교와 병원을 지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의 표현이 뭡니까? 선생님이죠. 선생님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학교 선생님, 의사 선생님. 이게 가장 존경의 개념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러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것과 병을 고쳐주는 것은 돈으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름다운 밑자가 붙어요. 아름다운 미국을 만들어낸 거죠. 일제시대 동안 만들었는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가장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그들은 가서 뭘 합니까? 종교도 전파하지만 학교와 병원을 지으면서 그 지역에 좋은 인기를 얻으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반드시 CIA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그 정보를 줍니다. 따라서 선교사가 어디에 가장 많이 가 있냐를 보면 미국의 다음 관심지가 어딘가를 알 수 있는데 당시에 20세기 초에 즉 일제시대 때 그 시절 동안 미국에서 전 세계에 보냈던 선교사의 절반이 조선에 와 있었습니다. 조선은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놔서는 안 될 중요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3.1운동 때도 아주 미국에서는 언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씁니다. 그냥 자치 정도를 요구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쓰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절대로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씁니다. 결국은 미국이 드디어 이제 일본과 싸우면서 마지막 끝날 때 조선의 얘기가 몇 번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독립 얘기가 나온 게 카이로 때 나오는데요. 이때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적당할 때 조선을 독립시키자. 적당할 때. In due course.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본이 곧 항복할 거니까 항복하면 바로 독립시키자고 얘기하지 않아요. 미국이 뭐냐면 적당할 때 독립시키자. 이미 신탁 통치를 염두에 둔 거예요. 미국은 조선을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얄타이단 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죠. 곧 이제 일본이 이제 항복할 것 같으니까. 자, 항복하면 50년 동안 신탁 통치하겠다라고 루즈벨트가 얘기합니다. 거기에 소련이 약간 반대를 하죠. 조선은 그런 민족이 아닌데, 영국은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하지만 당시 워낙 급할 때니까 자, 조선 얘기가 중요한 이슈 아니니 자, 신탁 통치해도 좋다 승인을 해줍니다. 대신에 이제 미국이 또 소련한테 부탁을 하죠. 빨리 독일과 싸움이 끝난 대로 일본과의 전쟁에 동참해달라고. 그리고 나서는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면서 일본과의 싸움에 동참해서 소련이 이미 만주 지역을 해방을 시키면서 조선으로 들어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언제? 8월 9일 날 선전포고를 하는 그때. 이때 미국에서 깜짝 놀라서 요구한 게 뭐냐면 38도선을 긋자고 그어서 요 만주 지역하고 요 북쪽까지는 소련 너희가 무장해제를 시켜라. 우리가 일본 본토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하겠다. 여기를 그어버린 거죠. 이게 분단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쭉 두면 알아서 다 무장해제 시키게 돼 있는데 굳이 못 내려오게 막았어요. 당시 미국은 8월 달에 미국은 어디냐? 오키나와 이쯤에 있었어요. 아직 일본 본토는 접근할 수가 없었고 당시에 소련군은 이미 여기까지 다 들어와 있었고 그냥 빨리 그어버린 거죠. 더 이상 내려오지 말라. 왜? 밑에는 우리 거니까. 독일은 전범국으로 분단을 시켰습니다. 당연하죠. 일본도 전범국으로 내수로 분단시킬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을 분단시키지 않고 엉뚱하게도 조선을 반으로 따겨버린 거죠. 그것이 분단의 원인이 돼요. 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군사식민지를 만들겠다고 했던 1830년대부터 하던 꿈을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데 소련이 먼저 내려와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끊자고 한 거죠. 끊자고 했는데 그 미국의 의도가 영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던 사건이 벌어진 게 바로 모스크바 3.3회의였어요. 45년도 해방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여기서 미국에서 다시 또 신탁 통치하자고 제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그러지 말고 지금 빨리 조선인들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하고 미영 중소가 5년 정도의 후견인 제도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 근데 그것도 임시정부하고 의논해서 빨리 줄일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모스크바 3.3회의인데 미국의 의도가 깨져버린 거죠. 다만 미국의 체면을 봐서 5년 신탁 통치는 받아들여준 정도였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김구 선생이 정세 잘못 읽고 반타운동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모스크바 3.3회의를 깨버린 게 미국이었습니다. 깨버리고는 바로 두 개의 정부를 만들어라 그런 거죠. 두 개의 정부는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해요. 왜 우리가 전쟁에 상존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어느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나라를 만들면 반드시 전쟁합니다. 전쟁의 위험이 우리는 늘 상존하고 있어요. 삼국시대 봤잖아요. 늘 싸운다니까요. 하나로 되려고. 우리는 분단을 극복하지 않으면 평화롭게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일부 학자들이 이제 막 또 진보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뭐 평화의 지속은 사실상 통일이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결국 한국 전쟁이 터졌고요. 북쪽을 초토화시켰고요. 누가? 미국 비행기가.
그리고 메가드는 원자탄을 50발을 떨어뜨릴 계획까지 세웠었고요. 그리고는 전쟁이 결과도 없이 다시 또 분단된 채로 끝나버렸죠. 전쟁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한반도 남쪽은 완전히 이제 영구 분단이 돼버렸죠. 북은 타도의 대상, 악마가 돼버렸죠. 그냥 무찌르자 공산당, 집부수장, 찔러 죽이는 걸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면서 자라났죠. 또리 장군을 보면서 자라게 된 거죠. 그리고 아시아 최대의 군사기지를 드디어 만들었고 영구주둔 하게 된 겁니다. 꿈을 실현한 거죠. 혈맹이 됐어요. 혈맹. 그리고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1953년도에 맺게 되는데 한미 동맹이라는 신앙이 이제 여기서 생긴 겁니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4조를 보시면 말이죠. 미군은 대한민국 영토 영해 자국의 의사에 따라 군대에 진입할 권리가 있다. The right라죠. The right. 이거는 위헌이 위헌.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무기한이다. 이런 조약 속에 살고 있는데 그냥 허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미국이 꿈꾸던 영구 분단 속에서 미국의 통제 속에 미군이 주둔하며 그들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에서 외국 군대가 있으면요, 그 외국 군대가 그 자국에 대한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북하고 비교해 볼까요? 전쟁 끝나자마자 있잖아요. 주한미군이 그렇게 밑에 많이 있고 53년도부터 전술핵을 갖고 들어서 한반도에 핵이 1,500개나 갖다 놨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당시에 중국군 30만이 있었어요. 북에. 그들을 56년도에 다 돌아가래요. 너희가 있으면 자꾸 간섭을 한다 우리한테. 그래서 중국군 30만이 56년도 돌아가 있어야 해서 58년도에 전원 다 철수해버리거든요. 그런 거예요. 북에는 그래서 외국 군대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참 웃기는 거 하나 얘기할까요? 맨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북을 가리켜서 괴뢰군 그랬어요. 북도 우리 이쪽 보고 괴뢰군 괴뢰는 꼭두각시라는 뜻이에요. 우리 보고는 미군의 꼭두각시 군대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 왜 북쪽 군대는 누구의 꼭두각시라는 소리야? 나 가끔씩 의아해요. 자, 분단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분단 체제가 가장 민낯인데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 이렇게 됐어요. 빨갱이는 죽여도 되는 어느 스님인데 성모 스님이라는 사람이 아예 이걸 들고 다녀요. 그리고 자비를 얘기하는 스님이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 우리나라에서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라는 역사를 말씀드리면은 조봉암 선생이 제일 첫 번째 있었죠. 죽여버렸잖아요. 간첩죄로 진보당 당수. 오늘날 다시 또 진보당이 부활을 했지만 조봉암은 당시 사형을 당했어요. 52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죠.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사건을 조작했는데 판결과 사형 집행,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그날 다 죽여버렸어요. 8명. 이 사람들도 결국은 30년 만에 무죄가 됐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를 내렸었는데 이 사람 나중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게 되죠. 80년대, 90년대 학생운동은 전부 다 좌경용공 학생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매도를 시켰는데 오늘날 그 학생운동의 지도자들이 다 나름대로 또 정치권에 들어와 있죠.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도 내란 음모로 감옥을 가고 당도 해산까지 시켰는데 결국 이것도 역사 속에서 다 무죄가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분단 체제의 민낯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회, 이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날에 있어서 한반도에서 미국이 그렇게 꿈꾸던 미군 기지를 결국은 구축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가장 원하는 건 이제 중국의 패권의 경쟁 속에서 중국과의 싸움의 전초 기지로서의 한반도를
이제 꿈꾸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중국은 있잖아요. 목표가 정해졌어요. 21년도 샤오캉 사회라 해가지고 1인당 국민 1만 달러 사회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죠. 공산당 창당 100주년 되는 해. 그리고 자신들이 그 중화민국공화국이 1949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100주년 되는 해 샤오캉 사회에서 이제 다툼 사회라고 해가지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는 것을 선언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약 한 30년 채 안 남았는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은 마르고 닳도록 싸우게 돼 있어요. 패권 국가는 또 하나의 패권 국가가 자라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만들어 놓은 계획은 1대1로라 그래가지고 이 유라시아 노선으로 그리고 이 바닷가로 가는 노선을 이제 목걸이 노선이라는데 일리 가면서 중국판 마샬 플랜을 해서 전체 국가들 연결시켜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아주 야심차게 세웠는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중국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야말로 이제 패권의 꿈을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보여주니까 이제 미국은 쿼드라 그래가지고 일본과 인도와 호주를 연결하는 이 사각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막겠다라는 게 이제 쿼드인데요. 한마디로 중국에 대해서 전쟁을 선언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2020년 5월달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경제 가치 안보에 도전하며 미국의 사활적 이익까지 해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봉사하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백악관에서 선포를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무역전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화웨이 싸움도 벌어졌고 사드 싸움도 벌어졌고 이런 싸움이 막 시작됐는데 거기에 가장 전술적으로 앞에 세우는 데가 한반도인 거죠. 그러면서 G7에 작년에 갔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사진을 찍어. 이게 자랑스럽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세요. G7이면 G7에서 누구누구를 더 불렀냐면 호주와 인도와 한국을 초청했어요. 호주, 인도 다 뭡니까? 쿼드잖아요. 쿼드. 결국 한국, 호주, 인도를 다 불러서 G7이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나라 7군데에 3나라를 합쳐서 G10을 만들어놨는데 중국만 빼놨잖아. G2인데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 없는 나머지를 몽땅 묶어가지고 중국과 좀 때려 붙자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경제에 압도적 물량이 다 중국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미국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관광객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 관광객이 나머지 나라 다 합쳐도 중국 관광객의 절반도 안 돼요. 아무튼 미국은 간절히 원했죠. 한반도의 남쪽을. 그들에게 남북 화해나 협력은 재앙이었죠. 그런데 분단을 극복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북쪽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팍팍 오지 않습니까? 네.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한마디로 원인을 제거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 대목에서 손을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 높이. 들면서 몸을 쫙 펼쳐보세요. 아이고 하고 가면 내가 가만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막 열을 내고 있는데 어떤 분은 정말 좋은 얘기냐 깊은 생각이 담기고 있어 지금. 너무 좋은 얘기하는데 깊은 생각 들죠? 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보통 때처럼 재밌고 즐겁게 웃어가면서 할 수가 없어. 시간이 쫓기고 있어. 또 가야 돼. 여러분들 또 가도 되겠습니까? 네. 달려갈게요. 자,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방해하는지를 보여줄게. 4.19 혁명이 났잖아요. 1960년대. 이승만 몰아냈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다음에 군사 쿠데타로 엎어버렸어요. 4.19 때 엎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4.19 터지고 나서 구호가 뭐냐면 가자 북으로 오라 나무였어요.
민족이 왜 우리 갈라져 살아야 되냐고 막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5.16 쿠데타로 막아버리죠. 그러면서 첫 번째 구호가 반공, 친미 반공이었어요, 박정희. 그러면서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이 미국입니다. 군 작전 지휘권도 없는데 어떻게 군대를 동원합니까? 미국의 승인 없이. 그 이후에도 모든 대통령들마다 박정희를 만나줍니다. 독재자라도 친미만 하면 돼야 무조건 다 좋아. 미국에 대항하면 어떤 민주정부도 엎어버려요. 한일협정 같은 경우 이제 6.3 사태라고 그랬죠. 일본하고 말도 안 되는 그 한일협정을 가장 하라고 압력 넣은 데가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자 문제, 원폭 피해자 아무것도 해결 안 했는데 그냥 내리 일본하고 협정 맺어서 빨리 한미 군사 동맹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한 게 바로 미국이에요. 6.3 항쟁이 벌어지잖아요. 6.3 항쟁이 벌어졌는데 이때 미국에서 와가지고 왜 학생들 데모하느냐고 그렇게도 난리를 핍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하면서 6.3을 막아내려고 했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계속 그런 상황이 전두환 등장할 때 그렇게 광주에서 많은 민중들을 학살하고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2.12 쿠데타가 가능하면 5월 7일이 가능하냐고요. 군 작전 지휘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군대는 단 1개 부대도 못 움직여요. 미국의 승인 없이는. 결국 전두환도 미국이 시킨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전두환을 등장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왜? 전두환 등장하자마자 첫 번째로 만나준 게 레이건이에요. 그 어떤 나라들도 그 군부 살인 정권에서 인정하지 않을 때 미국은요 남과 북이 화해하는 것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이 다 엎어졌습니까?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얼마나 우리 다들 막 감동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이 평양 공동선언 나오고 나서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 문 열려고 하니까 북에서 딱 그러잖아요. 야, 자꾸 퍼주 얘기하는데 전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열겠다. 2019년도 1월 1일이었습니다. 1월 2일 날 오케이 해서 우리 그때부터 가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개성공단도 돈 안 받고 열겠다고 했어요. 근데 왜 못 열었을까요? 이거잖아요. 너희도 nothing without our approval이라고. 트럼프가 너희들은 내 승인 없이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다. 이게 트럼프 얘기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뭐 만듭니까? 한미 워킹그룹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문제나 남북 협력하는 문제는 우리랑 먼저 의논하고 하자. 의논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금강선공항 개성공단 NO! 꽝 됐잖아요. 도로 철도 연결 꽝! 방역 보건의료 협력 꽝! 이거 있잖아요. 타미플루 20만 명분을 주겠다고 2019년 1월에 합의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뭐랬는지 아세요? 타미플루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트럭은 제재 대상에 못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유엔사에서 못 들어가게 막아가지고 결국은 꽝 돼버렸습니다. 개성에서 북쪽의 그 대표자들이 나와가지고 일주일씩 기다리다가 결국 돌아갔죠. 피눈물이 나죠. 이산 가지고 화상상봉도 광 케이블 까는 게 다 대북 제재라고 해가지고 못했어요. 박근혜 때조차도 했던 이산 가족 상봉 한 번도 못했어요. 한강 하구 활용 다 꽝 됐습니다. 다 어떤 한 발자국도 남북이 사이좋게 가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자, 저의 이야기는 오늘 이제 슬슬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제 왜 오늘 이곳이 모인 게 노동자들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분단 체제 속에서 왜 가장 고통 겪는가를 저는 오늘 이제 결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분단 체제 속에서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있으니까 해골이 되어버렸다라는 건데 간단합니다.
분단체제에서 가장 고통적인 게 노동자인 이유는 가장 열심히 일하면서 가장 많은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노동자들이고요. 둘째로 인구가 가장 많은 사람이 노동자잖아요.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인구의 최다수가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그리고 가장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세력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이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까? 이 중고등학생들이 만들겠습니까? 노동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뭉치면 불온시 옵니다. 노동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뻘갱이라 그러고 막 노조만 해도 뭐라합니다. 왜? 노동자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 100년도 훨씬 더 된 옛날에 막스는 이런 말을 했죠. 혁명에서 노동자가 잃은 것은 족쇄뿐이고 그들이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멋진 말을 했는데 이럴 때 박수 치세요. 노동자는 역사의 주체거든요. 주체인데 왜 주체라고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세상에 현대전은 쪽수전이 하는데 다수가 최고예요. 다수가 세상을 민주주의가 뭔데요? 민이 주인된 세상. 그 민의 가장 다수는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가장 주인된 세상이 가장 민주주의 사회죠. 그러면. 근데 가장 노동자가 소외돼요. 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란 소리야. 감히 노동자를 무시하고 말이야 맨날. 예술을 발전하는 다 예술 노동자들이 만들잖아요. 모두 생산력을 다 노동자들이 만들잖아요. 사회 역사 발전에서 노동자들이 싸워서 다 바꾸잖아요. 노동자는 태생적으로 집단주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결해요. 공장에서 일을 하면 다 뭉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무시무시한 힘이 있는 거예요. 단결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단결하는 게 아니라 쟤들 맨날 싸우는 것부터 모르죠.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한다. 그래서 그 자본가의 사상을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마세요. 세상은 정글이야. 싸워야 돼.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은 협력해야 돼. 단결해야 돼. 라고 가르쳐야지. 자본가의 사상을 가르치면 됩니까? 노동자의 사상을 가르쳐야지. 노동자들이 세상을 바꿔온 역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87년 7, 8호 노동자 대투쟁. 정말 파업투쟁은 노동자의 정치학교예요. 그 전까지 87년 전까지 노동자들 현대중공업들 쪼이타 맞았잖아요. 쪼이타. 머리 바리깡으로 밀어부고. 그러던 노동자들이 벌떼치르고 해서 노조를 만들고 그래서 이 남목국에 넘어와가지고 시청 앞으로 진군했던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든 곳이 바로 울산의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들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노총이 탄생하고 그리고 탄생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해에 김영삼이 날치기법으로 그냥 막 안기부법하고 정리해고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니까 바로 정치 파업해가지고 완전히 항복해버렸어요. 당시에 그 김영삼 정부가 항복하면서 당신들 인정한다. 이 법안 다 취소시키겠다. 취소시켜버렸죠.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민주노총이 그냥 노동자들의 진정한 조직으로 우뚝 서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그 힘으로 민주노동당도 만들었고 그리고 멀리 가자면 최근으로 가면 2015년도에 박근혜를 무너뜨린 민중총궐기로 한상균 위원장을 앞장세워서 그가 민중총궐기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싸웠잖아요. 박근혜를 몰아내자고. 2015년도 싸우면서 누가 됩니까? 여기 농민 한 분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2016년도에 다시 민중봉기를 다시 한번 일으키면서 촛불 시위로 가면서 결국 쫓아내버리잖아요. 이런 그 박근혜 쫓아내는 이 전 과정에서 역사 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온 게 노동자였다는 겁니다. 이 평화와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되는 게 노동자 아니냐 그래서 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근데 노동자의 현실은 그 역사의 주인이라고 노동자 현실은 참혹하거든요. 근데 아니 대학을 졸업해도 갈 데가 없고
노동자 젊은이 비정규직, 아까 우리 군사력 6위고 GDP 세계 9위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 우리나라가 노동자들이 온 세상이 현대판 노예판인데 비정규직으로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부익부 비익들은 부에 대한 욕구는 커졌는데 계층 상승의 기회는 없고요. 차별의 기회도 없고요. 오로지 노동자들이 피눈물면서 부르는 게 비정규직 철폐가 아닙니까? 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사회적으로는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10%가 되지 않아요. 8.3%. 이게 OECD 가입 국가들 보세요. 복지 비율을 보세요. 이 뭐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군사비는 세계 6위를 쓴다며. 이게 다 내가 전에 미쳐버린 분단 체제라고 이게. 미쳐서 그래요. 미쳐서. 평균 근로시간은 OECD 가입 국가들이 멕시코 다음으로 달리고 있죠. 근로시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보세요. 한때 뭐 만원 만들겠다고 컨설팅들이 많이 곤두박질 쳐버렸잖아요. 노동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국방예산 증가 추이와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주한미군 국방비 그 방위 분담금도 갈수록 높으니 1조 2천억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트럼프가 6조 달라고 했는데 6조 맞춰주게 돼 있습니다. 이 속도로 올라가면 몇 년 안 가서. 그런데 자살률은 OECD 가입국가의 1위입니다. 1위.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이제 헬조선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만했다라고 나라가 끝내가 되잖아요. 왜 분단체제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고통 겪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엄청나게 군사비에다 갖다 쓰면서 젊은이들이 자살을 해요. 1등. 출산율은요, 꼴찌잖아요. 부동의 꼴찌. 나라가 망한 거죠. 자, 볼래요? 이 출산율이 1%대에 있으면 인구가 늘지 않아요. 2%가 돼야 늘어요. 그런데 0%대로 내려가면 줄어요, 이제. 점점 줄어요. 그런데 보세요. 1년에 이제 0.6, 22만 명밖에 안 늦는다면 군대를 매년 20만 명, 그러면 반은 남자라 군대를 10만 명밖에 못 간다는 소리잖아요. 군대 숫자 60만 이제 유지할 수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한마디로 나라가 망해간다는 소리잖아요.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합니까? 왜 헬조선이라고 그럽니까?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뭡니까? 저 안정된 직장, 안정된 자기 삶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가장 분단체제에서 고통 겪는 게 노동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말이죠. 이게 헬조선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통일 비용이 어쩌니 저쩌니 떠드는 사람들한테 저는 분단 비용 하나만 그냥 딱 예를 들어주고 요 얘기는 맞춰버릴게요. 통일이 된 다음에 독일이 국방비가 5분의 1로 줄었어요. 우리도 만약에 정말 남북이 통일로 간다고 하면 국방비가 있잖아요. 지금 거의 60조 가까이 되니까 5분의 1로 줄어보면 한 40조 남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60만이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받고 일한다고 한 20조씩 매년 벌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다 엉뚱한 데 가가지고 삽질하고 있잖아요. 이 비용들이라고 하는 것이 분단을 유지되는 아까 말한 사회 자체가 미쳐 돌아가는 거 빼고도 돈으로만 따도 어마어마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된 다음에 얼마나 잘 살 수 있는가 얘기는 오늘 다 빼버렸어요. 왜? 그거는 아까 분단 세상이 어떻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는가를 쭉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마디로 통일운동은 있잖아요. 노동운동이 체제 저항운동이듯이 통일운동은 분단체제를 저항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민족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고 평화회복운동이고 반제 반미운동입니다. 노동운동이 처음에 근로조건 개선이나 임금 인상 투쟁으로 발전해서 처음에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의식이 깨면서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발전하듯이 평화통일운동도 처음에는 북한 바로밟기 같은 걸로 시작을 하지만 점점 우리 민족이
결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로 나가려고 하면 미국 애들은 집에 돌려보내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미국의 간섭으로도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 통일은 없습니다. 미국 애들 때문에 기생해서 살고 있는 세력들이 분단 기생 세력들이고 분단 원흉은 미국이죠. 근데 대격변기라고 하잖아요. 왜 대격변기라 하는지 아세요? 미국이 지키고 있던 전 세계 패권이 좀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격변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첫날 첫 시간에 통일학교 시작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교가도 부르고 막 첫 시간에 촉구하지 말고 우리 투쟁하자. 촉구할 때가 아니다. 한마디로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전쟁 연습인데 이거 곧 시작됩니다. 이거 중단하라고 투쟁하자고요. 중단.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 자꾸 그 이상한 그 핵무기 실어 나르는 비행기들 끌고 오고 핵잠수 끌고 와서 북 위협하지 마. 그 위협 자꾸 하면 전쟁으로 간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문 열자라는 운동 요새 할 때가 아닙니다. 전 요즘에 이제 한동안 제가 만든 개성공단 열자고 개성공단 빠지라고 이제 안 되거든요. 지금 때늦은 투쟁이 되어버렸어. 이제 시기적으로 개성공단 문 열자 투쟁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될 투쟁은 미국 애들 집에 가라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누가? 바로 우리 민족의 운명의 역사를 책임져야 될 노동자들이 선봉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세우는 부분은 자주 없이 평화도 없고 통일도 없다. 망국적이다 한미동맹은. 이거 해체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균전 부대들이 지금 전 세계 어디 가서 감히 세균전을 갖다가 훈련하고 그걸 갖다 놓고 실험하고 그럽니까? 우리나라에서 버젓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세균은 하나 요만한 거 하나만 뿌려줘도 그냥 한꺼번에 수백만 죽어버리는 그런 세균들을 미국 내에서는 못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와서 하고 있죠. 그 제일 열심히 싸우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의정 교수 아닙니까? 오늘도 아까 저랑 그 세균전 싸우는 거 좀 우리 기획하자고 아까 아침에 서로 의논하다 왔는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 저지 작전권 문제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국 주한미군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운동을 우리는 시작할 때다라는 저는 얘기를 첫날 왜 통일이 밥 먹여준다 해서 얘기를 하는가. 한마디로 저무는 태양 미국의 자본주의죠. 천년 로마 제국이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근데 망했잖아요. 미국이 안 망할 것 같습니까? 저는 미국은 이제 저무는 해잖아요.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통일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자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통일을 못하는 것이지 남북이 서로 사이가 나빠서 지금 통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찬란한 통일된 국가를 꿈꿔봐라. 평화 번영의 시대를 꿈꿔보자.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무튼 외세 간섭이 없는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나라를 꿈꿔보자. 그리고 우리는 그 어디에도 동맹을 맺지 말자. 중립적으로 살자. 아니 뭐 경제력이 그만 있어야 되고 군사력이 그만 있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어디 동맹 빌붙어서 사느냐. 그래서 동북아의 신냉전 질서를 완전히 탈피시켜보자 라는 것을 남북주도의 동북아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노동자들의 그 고통스러움과 안타까움을 극복하고 통일이 방북해준다고 하는 첫 강의에서 그렇게 목놓아 외치는 자주권을 되찾는 문제가 통일운동의 첫 출발이다 라는 걸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